초대해 주신 유성준 목사님, 그리고 이리중앙교회 유서 깊은 조성천 목사님, 전북 지역에 또 전남 지역에서도 오셨다 그러는데, 함께 참석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76년도에 신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하고 86년도에 미국에 건너가서 주루 신학교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MDB 3년 하고, 그리고 이제 박사 4년 드리고, 그리고 3년은 미국인 교회 풀타임 담임 목사를 하고, 96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정동제일교회 부담임 목사를 하다가 협성대에서 교편을 잡고 25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20년은 조직신학자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5년은 목회상담 교수로 해서 올해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명예 교수라도 신빙 명예 교수입니다. 정신분석에 이제 입문한 거가 제가 53살 때 2011년인데, 이때 이제 제가 그때까지 목사님들을 매달 한 번씩 초청을 해서 목회자를 위한 독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한 학기는 상담에 관한 영역에서 그 교수님들을 모셔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보고는 몹시 탐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그 학회에 와서 논찬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정신분석 세계를 저는 뭐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처음 모임인데 저더러 논찬을 해달라고 해서 논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탄성을 지르면서 어떻게 뭐 깊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잡힌 거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그 영성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 미국 UMC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정신분석 세계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정신분석은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의 씨앗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밭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가 뭐 돌짝밭도 있고 길가의 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그렇지만 옥토를 만들어내는 것, 우리의 그 자아를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확장시키고,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사랑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건강한 마음을 갖는 거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정신분석을 공부하면 할수록 자꾸 이제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조직신학은 제가 그냥 할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한 공부고요. 이거는 이제 저에 대한 공부이다가 보니까 빠져드는데, 이게 늦게 배운 도둑이 밤새는 줄 모른다고. 주일날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새벽에도 그 정신분석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앞에서 참 죄송한 말씀인데 진짜 미쳤어요.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읽고, 그리고 이제 그 정신분석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 독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매주 정신분석과 관련된 전문 독서 한 권씩을 이렇게 섭렵을 했죠. 그래서 한 12년, 13년쯤 되니까 한국에 나와 있는 정신분석 책, 웬만한 책들은 다 이렇게 읽은 것 같고 정리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프로이드 전집도 뭐 2번, 3번 이렇게 이제 읽고 현대 정신분석에 이르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신분석 심리상담학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회장도 하고, 회장을 지낸 다음에 요즘에는 거기 정신분석 아카데미 원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되게 독특한 경험이고,
저도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와도 이제 멀리 왔기 때문에 광야에 한번 들어가면 광야를 나오는 길은 광야를 깊이 더 들어가는 길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생에 이게 은퇴도 했겠다. 그래서 원 없이 한번 이 세계를 좀 탐구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정신분석에 들어와 가지고 저한테 세 가지의 큰 유익을 얻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PPT를 돌려주시죠. 처음에는 이제 네. 네, 맞아요. 요. 아까 확인이 됐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그냥 뒤에서 그냥 대충 돌리세요. 그리고 원고가 있으니까 원고대로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저한테 이제 경험한 유익은 그 말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저한테 큰 혜택이었어요. 제가 그 겉으로는 되게 이제 외향적인 것 같기도 하고, 에, 그리고 아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단히 대범한 것 같은데 실제로 굉장히 소심한 거예요. 제 내면에 들어가 보면. 그리고 이제 완벽주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강연 원고를 쓴다든지 설교 같은 걸 써놓고 난 다음에는 수십 번을 읽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 목회할 때는 원칙이 금요일 날 설교를 다 완성하고 토요일 날 주일 날 새벽까지 최소 50번,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주일 날은 또 이렇게 놓고는 이 자리를 다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해 가면서 은혜 받으라고 그래 가면서 기도를 하고 또 와서 또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 강단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때 또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되자마자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해,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병적인 거잖아요. 몹시 그런데 이제 요즘에 뭐가 가능해졌냐면은 그냥 나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정동교회가 거기도 좀 전통적인 교회니까 점잖은 어른들이 많아요. 특별히 장로님들은 아주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대화하려면 이상하게 마음이 부담스럽고, 그런데 제가 정신분석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뭐가 가능해졌냐면은 아우 장로님 넥타이가 되게 섹시하시네요. 막 이런 얘기가 가능해졌어요. 그게 그분들이 당황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그게 이렇게 나를 표현하는데 정말 자유해졌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제가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얻은 선물이에요.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를 특별히 나한테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 나의 양육자라든지 지근거리의 사람을 향해서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을 표현할 수도 있고 가져볼 수도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주로 받은 그 훈련은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고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에 올라오게 되면은 그것을 제거하느라고 금식하고 뭐 몸부림치면서 이제 기도했었죠. 근데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미워해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미워하는 거에 대한 마음의 죄책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이 미워하는 마음을 충분히 나에게 허용해 주게 되니까 누군가를 향한 배려가 올라오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올라오고 동시에 누군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반영받지 못했고 내가 인정받지 못했고 내가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랑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에 대한 관심,
근데 이제 우리는 늘 독립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책임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거를 교회에서 늘 훈련받았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 의존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하인즈 콰시라고 하는 자기 심리학자의 그 견해에 따르면 사람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의존적인 존재다. 내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의존적인데 어렸을 때는 우리가 미숙한 의존을 하고 있지만 성숙하게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책임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는 성숙한 인격으로 강렬한 사랑에서 은은한 사랑으로 이렇게 발전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숙한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언제나 자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지혜를 갖게 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은은하면서도 성숙한 의존을 가진 삶이거든요. 그 성숙한 의존을 가진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한 것이 이웃에게도 혜택이 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없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사랑했는데 나를 사랑한 것이 이웃에게 혜택이 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되는 그 삶.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끝내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론적으로 맞아요. 그 원수가 결국은 나니까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나에 대한 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정말 최고의 인격적 통합을 이루는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 순서 자체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나부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내 몸 사랑이 먼저인 거죠. 거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남을 사랑하는데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면 비로소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가 가능해져요. 대개 이제 자기애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전문적인 그 훈련을 위해서 탁월하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탁월해요. 정작 자기의 자녀라든지 자기의 그 배우자라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늘 어색해해요. 근데 정말 자기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한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참 아내하고 이 정신분석을 공부한 다음에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이전에 무슨 코칭 프로그램이라든지 영성을 공부하고 그럴 때는 뭐 그렇게 매일 이렇게 배우러 다니냐고 이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신분석에 제가 빠졌는데 막 밤낮 안 가리고 빠져가지고 여기저기 공부하러 다니고 그러는데도 다니라고 자꾸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왜 그 이전과 다르냐 그랬더니 당신이 이렇게 부드러워졌대. 그리고 뭔가 자기가 배려받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거가 저한테 이제 되게 좋은 그런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정신분석은 그 내 과거,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 오늘 조성천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하는데 기독교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저한테는 아주 충격적으로 화두처럼 딱 들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 개인의 삶, 우리들의 내면의 정신적인 삶하고 연결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을 하지 못했던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 최초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아버지가 개입이 돼서 삼자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오이디푸스기, 대체로 그 0세에서부터 5세까지 이루어지는 이 무의식적인 세계, 무의식의 세계가 형성되어지고 우리의 성격이 형성되어지고 정신세계가 구축되어지는 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최초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세계. 우리는 보통 엄마가 우리를 이 세상에 이렇게 내게 되면, 몸이 탄생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탄생되었다고, 인간이 탄생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신적인 탄생은 엄마가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간으로 탄생되는 거죠. 내가 탄생됐을 때 옆에 늑대가 있으면 늑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늑대 인간은 한 번도 인간으로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취약한 의존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긴 시간 동안 누군가에 의존돼 있으면서 정신을 탄생시켜서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 최초 내가 탄생해서 정신 구조가 만들어지고 내 성격이 만들어지는 그 세계에 대한 탐구가 깊으면 깊을수록 내 존재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경험, 그리고 존재가 깊어지는 그런 경험. 학문의 세계를 보면은 과학은 어떤 객관적인 원리들을 가르치죠. 그리고 이제 이 인간의 정신 세계를 다루는 정신과학의 세계 혹은 인문학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현재에서부터 미래로 향하는 정신 현상학적인 학문 세계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미래로부터 그리고 영혼으로부터 현재의 시간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종교학이나 신학이 있어요. 저도 오랜 동안 신학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제 관심은 영혼에 대한 관심, 궁극성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윤리적인 삶은 어때야 되는가, 인간의 책임성에 대한 물음을 많이 물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정신분석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정신분석은 현재에서 과거로 향하고 과거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그것을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과거가 무의식의 세계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열려지게 되면서 이제 존재가 더 깊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분석가에게 요구되어지는 그게 뭔가 이제 이런 건데, 제가 오늘 그 분석가 할 때 상담가 이렇게 해도 되고요. 목사님들은 목회자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로서의 분석가 혹은 분석가로서의 어머니,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어떤 학문을 하든지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누구인가 그거에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처음부터 관심이 분석가는 누구야? 정신분석가는 누구야? 무엇하는 사람이야? 이제 거기에 제 관심이 다 쏟아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공부할 때는 이제 슬라브의 지적이라든지 락강이라든지 줄리아 크리스테바라든지 뭐 폴 리케르라든지 이런 분들의 책을 읽는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뭐 가따리라든지 들레즈라든지 이런 철학적 정신분석 학자들의 글이 이렇게 꼬고 저렇게 꼬고 하면서 인간의 심층 세계를 이렇게도 표현했다가 저렇게도 표현했다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그 철학적 담론으로 가지고 오게 되니까 신학을 했던 저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조직신학자인데 왜 이런 걸 이제서야 보고 있지 막 그러면서 무릎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정신분석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정신분석이야? 이거 학문이잖아, 철학이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세를 바꿨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탐구하던 데서부터 실제로 한번 경험해보자. 그래서 정식 이제 그 정신분석가에게 개인 분석을 받기도 하고 집단을 훈련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작년까지는 그 이창재 선생님이라고 이게 그 꿈 분석에 아주 그 조금 대단히 그 수준 높은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하고 아주 깊이 정신분석 꿈 해석 이렇게 전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꿈 해석 교육가가 됐어요. 몇 명 안 돼요 그거.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정신분석은 머리로서의 이해가 아니고 정서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 내 몸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진짜 무의식과 접속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제가 이제 이 정신분석가는 누구냐 이제 그런 관심을 가졌었는데, 프로이드 그 고전 정신 분석가,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1895년에 히스테리에 대한 연구라는 책을 냈고 거기에 정신 분석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1896년에 그 책이 출판이 돼요. 그래서 정신 분석의 원년을 1896년으로 삼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4년에 걸쳐서 엄청난 책들, 엄청난 연구들을, 엄청난 개념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1900년도에 나온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를 쭉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제 프로이드의 경우는 참 뭐 프로이드 얘기 나오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잠깐만 얘기한다면 프로이드는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쳤어요. 하나는 생리학자로서, 생물학자로서 그분의 그 연구 박사학위 논문이 뱀장어 생식선에 흐르는 에너지에 대한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그 몸에 흐르는 에너지에 대한 연구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그 코카인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인 연구예요. 그러니까 노벨상에 접근되어지는. 근데 불운했어요. 이 코카인을 자기가 연구한 걸 가지고 막 자랑을 하니까 친구가 그 코카인을 너무 많이 복용을 해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이 이제 불운한 거죠. 유대인인데다가 그래도 엄청 고생을 하다가 1896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어요. 프로이드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의 그 자기의 심정을 표현하는데 이 세상에 뒤집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많은 꿈을 꾸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꿈 해석에 몰두하면서 꿈을 해석하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정신분석적인 과학적인 어떤 기법들을 발견하고 그거를 통해서 인간의 증상이라든지 신경증 증상이라든지 인간의 정신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어떤 꿈 작업의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대단한 책이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그 대단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이름이 드디어 이 인류 역사에 내 이름 석자가 이제는 밝혀지게 됐고 내 이름이 나는 인물이 될 것이다. 마치 1858년 종의 기원이 나왔을 때 유럽이 완전히 들썩들썩했거든요. 나는 찰스 다이언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꿈을 꿨어요. 근데 6년 동안 한 600권 정도의 책이 팔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차별 대우도 있고 심지어는 그 자기가 공부했던 비인 대학의 그 강사 자리는 물론이거니와 도서관을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박탈당하는 굉장히 그 조롱 섞인 그런 야유를 받았고 이제 그 이유가 유아 성령론 같은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세계의 기저에 억압되어진 성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독교가 그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런 유럽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풍토였었기 때문에 그 프로이드는 이제 그 큰 어떤 그 조롱을 경험하기도 하고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시절이었었죠.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분석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얘기하다가 다 얘기 못했네. 이게 생리학자에서부터 심리학자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철학자로 이렇게 가면서 프로이드 전체 인생을 놓고 보면은 대단히 다층적인 그런 삶을 살았고 정말 이렇게 파이어니어. 그러니까 그 2000년대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서 아인슈타인을 뽑지 않고 프로이드를 뽑았잖아요.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로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 인류 역사에 가장 20세기 동안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는 이제 이분이 밝힌 것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그 우리가 보통 태어나서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가지고 언어 이전의 세계를 살아오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한 3살쯤 되게 되면 성 차이를 인식해요. 왜 내 거가 내 여동생한테는 없지? 왜 엄마한테는 없지? 이런 자각. 그리고 이제 그 성 대상에 대한 첫사랑을 경험하죠. 이성의 부모에 대한 어떤 그 자기 몸을 다 던지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첫사랑 그러면 이제 사춘기 때 가슴 뜨겁게 했던 그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무의식에 이렇게 누적되어져 있는 또 억압되어져 있는 가장 강렬한 사랑은
저 같으면 이제 제가 어머니한테 했던 것일 거고, 여자분들은 그 아버지에게 그런 사랑들을 경험하는데, 그때는 어떤 부분적인 것에 대한 강렬한 내 존재를 던지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장 강렬한 사랑의 경험이 있어요. 그 사랑의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게 되면은 유아기적인 어떤 그 에너지들이 올라오면서, 격렬하게 올라오면서 어떤 그 촉발적인 원인에 의해서 사랑 경험을 다시 하게 되죠. 자, 이 프로이드는 분석가를 얘기할 때 아버지로서의 분석가를 얘기합니다.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분석가는 이런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사고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내게 올라오는 그대로를 진솔한 솔직함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분석가는 객관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 내담자에게 떠오르는 그대로를 표현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이제 이후에 그 자유연상이라고 하는 기법을 프로이드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무의식을 발견하게 했던 것은 최면술에 대한 기법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마 압박법이니 이런 것을 거쳐서 마침내는 내담자의 그 주체성을 인정하는 자유연상을 발전시켜요. 자유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소크라테스에게도 있었었고, 공자에게도 있었었고,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는데 거기에다가 그 원칙을 다는 거죠. 하나의 원칙이에요. 사고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계산하지 않고, 내게 떠오르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현실 원칙의 세계에 있어서는, 이제 이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의식의 세계에서는 뭔가를 계산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생각의 세계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쾌락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억압된 무의식의 세계에 진입해 갈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른의 세계에서 어린아이의 패러다이스에 다다를 수가 없는 거죠. 마음껏 내가 누릴 수 있는 세계,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향유하고 싶은 그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무의식에 접속해 들어가는 방식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계산을 내려놓고,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게 하나씩 툭툭툭툭툭 이렇게 올라와요.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내 속에 진정한 욕망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억압한 진정한 소원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욕망과 소원을 책임 있는 언어로 이렇게 해석해 주어졌을 때, 그 억압한 그 욕망을 억압했기 때문에 생겼던 증상들, 그 억압했기 때문에 생겼던 신경증적인 증상들, 히스테리라든지 공포증이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이런 신경증적인 증상들이 이제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프로이드는 그 분석가가 언제나 자기의 입장에서 내담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감정을 견지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이미지예요, 프로이드는. 요거를 제가 조금 그 원고를 좀 읽어가면서 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6번으로 가볼게요. 후기에 이르러서 프로이드는 신경증과는 다른 증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의식화라는 말보다는 저항 분석 혹은 전이 분석을 강조하였지요. 전이는 무의식이 의식으로 옮겨온 것이기도 하고, 오이디푸스기의 역학구조가 지금 여기 분석제통에 옮겨온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혹시 상담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 전이, 역전이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 세팅에서 내담자가, 환자가 느끼는 정서예요. 이 정서는 왜 생기는 거냐면은 이전 그 오이디푸스기 혹은 그 이전의 시기에 있었던 그때 중요한 대상과의 그런 그 감정과 정서가 지금 분석가와의 관계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미 현재 내 무의식의 세계의 정서가 지금 분석 세팅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 전이를 분석하게 되면 내담자의 정신세계를 분석할 수 있다. 또
내가 억압된 것들은 표현되는 것을 원치 않죠. 그러니까 저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저항을 분석하게 되면 신경증자의 그 증상을 분석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후기에 프로이드는 가져가게 된 거예요. 곧 지금 여기 분석 환경에서 작동되고 있는 관계구조의 역동은 무의식의 역동 혹은 생후 5세까지의 역동을 보여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석 환경에서 경험하는 지금 여기 내담자의 정신 내적 경험은 곧 내담자의 성격 구조가 형성되던 생후 5세까지 경험했던 것들이 옮겨져 재경험되고 재연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분석 환경에서 일어나는 전이를 분석하는 것은 내담자의 무의식의 세계를 분석하는 것이 됩니다. 7번으로 가볼게요. 정신분석은 내담자의 증상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내담자가 꾸는 꿈은 어떤 무의식적 사고와 소망을 가진 것인지, 혹은 어떤 자기의 상태를 보여주는지, 말실수나 실책이나 실언이나 농담 등은 무의식에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해석하는 것입니다. 분석은 곧 해석입니다. 사실 무의식의 의식화나 분석 혹은 해석한다는 것은 정신분석의 뿌리 속에 계몽주의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역설인데요. 그 무의식을 얘기하면서 언제나 프로이드는 뭐라 그래요? 다 아시잖아요. 무의식의 의식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몽주의의 뿌리인 거죠. 무의식의 세계가 그냥 무의식에 있으면 되게 위험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원초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원시적인 것이고 날것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늘 내 안에 아주 날것의 것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게 이제 하나의 에너지이기도 하고, 저는 이것은 이제 지하자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분노가 많고 화가 많은 분들도 다 그게 지하자원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내 상징 속에, 내 언어 속에 담아서 잘 표현해내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인데, 이때 그 무의식의 세계에 있는 것을 의식화시키는 거, 이것이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분석이다 혹은 해석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 자체가 의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계몽주의 뿌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을 강조하는데 또 의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아주 역설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자기 심리학자 하인즈 콰슨 해석을 이해와 설명이 합해져서 된 것이라고 정리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서의 이해가 아니에요. 정신분석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이해를 말해요. 그거네.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되게 사람들이 자기 무의식의 세계하고 딱 접속이 되면요, 멈춰요. 그게 그거였어? 뭐 이런 반응이죠. 내가 그때 혼자 있었다고? 말도 안 돼.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아득한 자기의 그 어떤 그 원 뿌리에 이렇게 딱 접속될 때 이거였었어? 그게 이제 무의식의 환상에 접속된 이해, 무의식적인 이해, 정서적인 이해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아하 경험에 그거였구나라고 하는 접속된 정서적인 아하 경험이죠. 그런데 이제 이 정서적인 아하 경험, 이 정서적인 이해가 객관적이고도 또 과학적인 언어로 설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런 거예요 라고 하는 거, 그게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 이해라고 하는 세계와, 이것은 이제 내가 그 정서적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무의식에 접속되는 경험인 거잖아요. 그것을 과학적인 언어로 설명 가능한, 그 이해 가능한 언어로 설명해내는 거죠. 그 이해와 경험과 설명이 합해진 것을 가르쳐서 정신분석에서는 해석이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분석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분석에는 하인즈 콰스에 의하면 두 가지의 분석이 있는데, 경험에 가까운 분석이 있고 경험에 먼 분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분석 세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어릴 적 그때 기원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지금 여기서 재현되잖아요. 분석 환경 속에서 분석가와 내담자 사이에 내가 분석가하고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분석가하고 분석가를 어머니로 경험한다든지 아버지로 경험한다든지 내 어릴 적 경험했던 그 경험을 지금 분석 세팅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무의식적인 세계에 담겨져 있는 것이 지금
이 분석 세팅에서 재현돼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 세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이와 저항을 분석하는 것을 가르쳐서 경험에서 가까운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분석 세팅에서 되어진 이것을 해석하고 분석한 것은 근원적으로 어디와 뿌리가 맞닿아 있어요? 내 어릴 적 그 경험하고 뿌리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에서 먼 분석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발생학적인 분석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세계가 합해져서 온전한 분석이 이루어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내가 가지고 있는 늘 반복된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의 뿌리를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내가 20대 때, 내가 10대 때 뭐 이런 일이 있었지. 근데 그것의 뿌리를 이렇게 찾고 찾아 들어가 보니까 왜 내가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막 열정적이고 왜 이렇게 영혼을 탐구하고 왜 그랬어? 그래가지고 탐구에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하고의 경험하고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지근거리의 것들하고 연결되면서 또 분석가하고의 관계에서 이제 해석이 되어졌는데, 그것이 끝내는 내 가장 최초의 경험들,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세계의 그 세계와 접속이 돼서 해석이 되어지니까 내 인생 전체가 이렇게 뻥 뚫려지는 그런 경험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해석이라고 하는 거가 경험에서 가까운 해석도 있고 경험에서 먼 해석도 있는데, 지금의 전이의 해석이 내 뿌리, 가장 최초로 내가 경험했던 그런 세계와 접속이 되어져서 발생학적인 해석이 이루어진 것이 결합되어질 때 분석은 완결되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 클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다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이거 거꾸로 갔군요. sorry.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정신분석이에요. 지금 이제 경험에서 가까운 분석, 경험에서 먼 분석 말씀해드렸고요. 멜라니 클라인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조금 그냥 강의 노트를 그냥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클라인은 피해갈 수 없는 그 현대 정신분석으로 넘어오면서 특별히 대상관계의 어머니죠. 그래서 클라인은 정말 피해갈 수 없는 분인데, 클라인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 클라인은 프로이드에게서부터 욕동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이제 인간의 그 내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두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는 편집분열적 자리, 또 하나는 우울적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편집분열적 자리는 아이가 대체로 이제 생후 3개월쯤 경험하는 건데, 대상으로 자기를 경험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내가 되려면은 그 세 축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되고, 너가 있어야 되고, 나와 너 사이를 중재하는 주체로서의 내가 탄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편집분열적 자리는 나도 대상이고 너도 대상인 세계, 내 주체가 탄생되지 않은 세계. 그래서 그 세계는 그 뭔가 대상을 경험하는데 부분 대상으로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 대상으로 경험할 때 내 안에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분열을 시켜버려요. 자아 분열 혹은 자기 분열을 시켜서 그 대상의 경험, 똑같은 엄마인데 엄마가 내게 불편한 것을 경험하게 하면 그 대상은 나쁜 대상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똑같은 엄마인데 그 엄마가 내게 좋은 것으로 반응해 주게 되면 좋은 대상이라고. 그러니까 all good, all bad. 아주 목숨 걸고 이거는 다 좋고 목숨 걸고 이거는 다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집 분열적 자리에 고착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성격이죠. 근데 이렇게 분열된 구조에서부터 그 우울적 자리에 오게 되면은 대상을 전체로 볼 수 있는 쪽으로 성취를 이루어요. 정신적인 세계의 성취를 이루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우울적 자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크게 편집 분열적 자리는 그 부분 그 대상으로, 그것도 부분 대상으로 경험하는 세계, 우울적 자리는 전체 대상으로 경험하는 세계.
우리가 얘기하는 죄책감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을 전체 대상으로 경험하는 시기에 탄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멜라니 클라인이 크게 기여한 학자였다라는 정도만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그 어머니 분석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도널드 위니캇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정신분석가들 중에 기독교인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도널드 위니캇은 기독교인이에요. 소아과 의사였었고 소아과 의사로서 정신분석가였던 사람입니다. 감리교도에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굳이 이걸 안 밝혀도 되는데 왜 밝히는지 모르겠네. 하도 여기 오면 감리교가 약하다 그래서 분위기가 썰렁해진 것 같은데. 예. 자, 그 교재 4쪽에 1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프로이드가 아버지로서의 분석가 이미지라면 도널드 위니캇은 어머니로서의 분석가 이미지입니다. 소아과 의사로서 정신분석학자가 된 위니캇은 전쟁 이후 영국 사회의 만연한 가정의 돌봄이 결핍된 문제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엔타이 소셜 비헤이비어에 빠져 있는 사람들,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는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혹은 정신적 치료가 불가능하고 사회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경계선 혹은 정신증적 이슈를 가진 이들을 만나면서 이들의 증상의 뿌리가 생애 초기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관심이 한국 교회의 이슈는 뭔가, 교회가 너무 아버지처럼 되려고 하는 데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이미지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위기를 경험할 때는 교회가 완벽하다고 생각할 때, 죄가 없다고 생각할 때 심각한 위기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어머니성,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성.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그랬잖아요. 어머니, 교회를 어머니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다. 존 켈빈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교회에 의해서 기독교인으로 탄생된대요. 그리고 여기서 양육되고 훈련받고 자라나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생생하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근데 저는 교회가 어머니라면 목회자의 기능은 뭘까? 대체로 이제 아버지의 기능을 하고 있죠. 캐톨릭 같은 경우 father. 와, 뭐 권위 무섭대요.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권위 있게 굴면은 쫓겨나기 십상일 텐데, 이 스님들 그 불교 신도들 다루는 거 보면 무섭게 다뤄요. 캐톨릭 신부들 젊은 사람들인데도 아주 연세가 지긋하신 그 평신도들 이렇게 다룰 때 보면은 그래? 뭐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이미지인데, 근데 정말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는 어머니에 가깝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개신교가 그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데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탄을 받을수록 계속 우리 스스로가 자정 능력이 없을 때조차도 우리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게 하는 그런 힘이 있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으니까. 뭐 가톨릭이나 불교는 이게 그 제가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권위적이고 힘이 대단히 중앙집권적이어서 거의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권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훨씬 수가 많은데도 개신교 목소리는 들어가질 않는데, 스님이 한번 탁 바람 이렇게 일으키고 가면은 그 주변에 탁 이렇게 세력 앞에 이렇게 힘을 모아주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제가 볼 땐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초에 아기에게 침범하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 시기에 엄마가 아이에게 해주는 세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홀딩, 아기를 안아주는 거죠. 아기를 대충 안는 게 아니라 꼭 싸서 안는 거예요. 숙련된 그 아기를 낳고 키운 친정어머니하고 이제 갓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은 새내기
아기를 안는 것은 수준이 다르죠. 아기를 안을 때 혹은 아기를 감쌀 때 완전히 감싸서 편하게 느끼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홀딩이에요. 그 다음에 아기를 두 번째로는 다루기를 해줘야 돼요. 핸들링. 이렇게 등을 마사지를 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근육을 움직여주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에게 반응해주기를 해줘야 돼요. 대체로 이제 100일쯤 지나게 되면 아이들이 옹알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 옹알이 혹은 그 이전부터라도 아이들이 이제 눈을 맞춰보고 그런 거가 다 이제 그 반응해주는 시점인 거죠.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안아주고 다뤄주고 그리고 반응해주면서 아이의 환경이 되어주는 거예요. 환경이 되어졌을 때 아이는 존재의 연속성에서 하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자기가 관여하면서 자기도 아닌 중간적인 세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바로 대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중간 영역이라고 하는 세계를 통해서 중간 대상을 만들어내요. 자기 세계에 갖춰져 있는 주간 대상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중간 대상을 만들어내고 그 중간 대상을 거쳐서 비로소 대상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엄마는 환경 어머니의 역할은 아이가 하나의 커다란 존재, 대문자 being에서부터 being, 하나의 존재로 그 다음에 마침내는 I am, 나는 나야 라고 하는 데까지 탄생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환경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이때 엄마가 침범을 한다든지 지나치게 간섭한다든지 아이를 막 간지럽힌다든지 아이에게 이렇게 침투적으로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없다든지 이때 환경 어머니는 아이가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면 안 돼요. 그래야 아이는 엄마를 내가 창조했다라고 아이의 몸으로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엄마는 내 거여야 돼요. 이것이 아이가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성취 중에 하나예요. 엄마가 이미 저기에 있다. 엄마는 내가 대상으로 이미 그 이른 나이에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침범됐다는 얘기고 그렇게 아이가 이른 나이에 침범을 하게 되면 참 자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자기를 형성하게 돼요.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존재의 핵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타자에게 관심을 맞춰주는 거예요. 거짓 자기에 잡힌 사람들은 사실 인생을 살면서 탁월한 전문가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거짓 자기의 인생을 사는 분들은 인생에 생생하지 않아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현실적인 감각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늘 공허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 에너지가 다 타다를 위해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환경 어머니가 있음으로 해서 아이는 중심에 자기가 자리하면서 I am,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것을 확보한 다음에 비로소 나 경계 너머에 나와 나 아닌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중간 대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중간 대상의 세계가 꿈을 꿀 수 있는 세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계, 놀이할 수 있는 세계, 언어를 만들어내는 세계인 거예요. 이 중간 대상으로서의 진입이 건강할 때 우리는 이후에 성장해서 비로소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인간으로 탄생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간 대상을 거쳐서 비로소 아이가 엄마를 대상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사랑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엄마를 증오할 수 있고 엄마를 공격할 수 있고 자, 환경 어머니는 아이에게 몰두해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이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서 아이가 엄마를 자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때 아이는 내가 엄마를 창조했다라고 느끼는 거죠. 엄마는 내 거인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엄마들이 아이에게 부재를 경험하게 한다든지 결핍을 경험하게 한다 그랬을 때 이때 아이들이 느끼는 경험이 박탈 경험이에요. 이 박탈한 것에 대해서 내놔라고 등장한 것이 이제 반사회들이에요.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심하게 부모를 향해서 저항하고 공격하는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가 등장하게 되죠. 사춘기 부모를 둔 어떤 부모들은 제법 잘 견디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가 견디기엔 너무 벅차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상담실에 오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자녀를 데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자녀들은 사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뿌리에는 이런 거예요. 왜 처음 최초에는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더니 왜 어느 순간 엄마가 사라졌어? 왜 어느 순간 엄마가 그때 나한테 나한테 해줘야 마땅한 것을 해주지 않았어? 엄마는 내 건데 왜 엄마가 엄마 맘대로 해? 내 허락도 없이 또 그따위가 다 있어 엄마가 돼가지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놓으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는 이 편지를 꺼내던 그때 증상을 일으키면서 저항해 오는 그 시기는 언제냐면은 아빠든 엄마든 힘이 있다라고 느껴질 때 아이들이 저항해요. 엄마가 우울증에 빠져 있다든지 아빠가 사업에 도산이 돼가지고 가정 경제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 있을 때 아이들은 절대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걸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게 열심히 목회하고 그러는데 이놈이 권총 차고 나타나? 권총이 뭔지 알죠? F 깔고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쓸 때는 언제나 가장 취약한 것을 건드리면서 등장해요.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거. 목사님이면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돈은 별로 없지만 명예롭게 그래도 신실하게 복 있게 사는 건데 베풀면서 그거를 이렇게 건드리는 일들을 하게 돼요. 자녀들이 이 결핍을 경험하고 박탈을 경험한 아이들이 언제 아빠하고 엄마가 건강하다고 느낄 때 그러니까 그거는 희망의 사인이에요, 절망의 사인이에요. 희망의 사인인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내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때는 희망의 사인이다. 어떤 희망의 사인이냐면 이전에 결손과 결핍을 경험하게 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달라고 하는 편지를 내놓는 시점이다. 그럼 그때 부모가 대상 부모로서 해야 될 과제는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견디는 거예요. 대체로 사춘기쯤 되면 대개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쯤 되는데 부모들이 이때 느끼는 감정은 야, 내 인생도 늙어가는데 너 이렇게 건드리면 내 인생이 너와 함께 끝날 것 같다. 진짜 너 죽고 나 죽고 하고 싶죠. 내가 어떻게 쌓아온 돈인데 물론 여기 목사님들은 자녀들을 다 키우셔가지고 잘 키우셔서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이렇게 불쌍하게 제가 보이죠. 제가 겪어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좀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저는 이제 8년을 기러기 아빠를 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미국의 아이들이 제가 어렸을 때 참 재밌게 잘 지냈는데 이게 한국에 나왔는데 협성대학교 처음 월급이 102만 원 주더라고요. 이건 난 주급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주급이 아니고 월급이래 이게. 이거는 제가 이제 목동에 살고 있었는데 절대로 살 수 없는 돈인데 내가 없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이 없어서 아이들을 3명인데 자녀가 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어서 이제 아내가 이제 총대 메고 데리고 간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막내가 노골적으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왜 안 오냐고. 아빠는 학생들이 중요해, 자녀가 더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고. 나는 그 방학 때 되면 또 다 이렇게 규범을 세워가지고 다 가지고 와.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하고 학교 중에는 또 열심히 또 가르치고 이러고 이제 꽤 열심히 살았죠. 그 대학에 갔는데 첫째 아이가 1학년까지는 잘 마치더니 2학년 올라가면서 권총 차고 나타난 거예요 진짜.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스럽고 아주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공부를 잘 하다가 중간쯤 되면은 자기에게 이제 어떤 그 부담이 오고 그러면은 공부하는 것을 멈추고 밤새 게임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날 수업에 못 들어가고 그 비싼 학교로 보내놨는데 그러니까 그 중간쯤에서부터 이렇게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에 안 들어가니까 수업일수록 못 지워가지고 이제 권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방학 때 와가지고는 이제 미안하니까 지하실에 가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부슬프게 찬송을 부르게 된다. 그러면 저한테 사정사정을 해요. 여름학기에 보내달라고. 그럼 이게 여름학기에 정말 내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돈을 만들어주면 한 3, 4주 공부할 때 그 여름학기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두 과목을 하면은 공부를 그냥 잘하는 게 아니고 너무 잘하는 거야, 공부를. 그러니까 머리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냥. 근데 그게 이제 불운하게 얘기하면 밤새니까 이제 끊어냈어. 이런 거예요, 소위 말하자면.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역사를 공부했는데 유대인 교수하고 싸우다 집사가지고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그놈 어떤 놈의 새끼지 내가 만나면 그냥 안 놔두고 싶은 놈이에요. 얘는 동양 사람들의 그 미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자꾸 변증하는데 따라 옮기는 거예요. 백인 유대인 이놈이. 제 똑똑한 거 혼자 똑똑한 식으로. 여기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요. 이 감정이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 제 첫째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확 올라오네요. 슬픈 거죠. 근데 이런 걸 경험할 때 그 부모된 우리로서는 이제 억장에 무너지죠. 억장에 무너지고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때가 그래도 아버지가 교수도 됐고 뭐 이렇게 아버지는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으니까 이제 편지를 쓴 거죠. 너 좀 당해봐라. 이제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이 힘든 과정을 이제까지 거쳐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잘 이게 막 중등사정 겪어왔기 때문에 이 반사회성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요즘에 저한테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때 되면 선물도 보내주고 살만해요. 자, 이 미니카스의 경우에 이제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분석가라고 하는 이야기.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이 미니카스의 이야기를 요 정도 하고요. 24번으로 한번 볼게요. 그 원고를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24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분석가가 내담자를 만나 분석 환경에서 어떤 분석 과정을 거치는가, 이 경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경청이란 말은 제가 장 다비드 나지오에게 빌려온 용어인데 분석가가 내담자의 무의식에 참여하는 과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분석가의 과제는 무의식에 자리하는 것 혹은 무의식에 접속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프로이드는 자유현상을, 코핫은 공감을, 미니컷은 안아주기를, 클라인은 담아주기를, 비오는 오에 참여하기를 소개합니다. 이제 나지오의 얘기죠. 25번에 저는 내담자들에게 가까이 머무는 방식으로 정신분석적 상담을 하지요. 내담자에게 최대한 가까이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내담자라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집중하는 그런 분석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분석가는 내담자의 말뿐 아니라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세밀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이어야 하지요. 실제로 제대로 된 경청은 제대로 된 관찰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담가 혹은 분석가에게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이렇게 상담실에 들어올 때 그분의 제스처, 어떤 그 옷 색깔, 그다음에 머리 모양, 표정 하나, 얼굴, 심지어는 얼굴 색깔도 이렇게 보게 되는
하나하나 모든 시각, 촉각, 청각 모든 감각을 열어가지고 내담자를 관찰하는 거죠. 내담자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가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한 인간 존재가 자신을 전하기 위해 통하는 모든 신호들을 수신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정신분석 상담은 내담자의 고통을 우리 내부에서 실제로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자, 26번으로 가볼게요. 분석가의 역할은 정신분석적 지각이라는 미묘한 활동을 통해서 내담자가 망각하고 있는 감정들을 분석가 자신 안에서 먼저 재경험하고 그러한 감정들을 내담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내담자를 잘 알기 위해서 그를 우리 안에서 그것도 우리의 가장 깊은 지점에서 재경험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뭘까요? 이게 바로 어머니가 아이를 키울 때 했던 방법이에요. 아이의 정서적인 그 세계, 아이의 욕망, 욕구를 엄마가 다 알아차리는 거죠. 그랬어?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내게 던져온 어떤 그 부정적인 정서라든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정서들을 엄마에게 던져야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그것을 잘 해소해서 우리 이랬었구나 이해시켜서 그리고 소화해서 그것을 다시 아이에게 돌려주는 거죠. 이 과정이 분석가와 내담자의 관계 구조에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가는 내담자가 느꼈었을 혹은 경험했을 그 세계를 재경험해서 소화해서 내담자에게 되돌려주는 이 작업을 분석 세팅 안에서 하게 되는 거죠. 27번으로 가볼게요. 분석가는 자신의 머리와 가슴을 모두 사용해서 작업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정확한 말은 분석가 자신의 무의식을 사용해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분석가의 무의식은 그의 가장 귀중한 작업 도구랍니다. 여러분 그 그랑블루라고 하는 그 프랑스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잠수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그 잠수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건데 그 내담자의 갈등 장면, 무의식의 세계, 그 세계를 먼저 이렇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수면으로 올라와서 어떤 기회에 시면에서 보았던 것을 말로서 내담자에게 해석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하는 결정적인 기업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내면의 잡지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담자의 내적을 세밀히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치료자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임상가로서 긴 훈련을 마쳐야 하는데 특별히 개인 분석을 철저히 끝마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분석가의 과제예요. 그 프로이드의 말을 상기시킨다면 정신분석가는 자신의 무의식을 가지고 내담자의 무의식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자, 28번으로 가볼게요. 여기 분석 회계를 마치고 내담자가 고백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분석가 당신과의 작업에서 당신은 파괴도, 수리도, 대치도, 구현도 하지 않으면서 존재를 강화해 줍니다. 분석가의 목표는 내담자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현재 태아 상태로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 인격을 더 풍부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자신이 자신을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도록 가르쳐주는 것이지요. 여기서 다른 방식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애도라는 말이에요. 이 애도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사랑했던 그분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애도예요. 자, 누군가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 사별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천국에 잘 살고 계실 텐데 이제 잊어버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대단히 그 사별한 사람의 삶을 힘들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떠나보낸다는 말은 이전에 사랑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분을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분을 내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기억해주고 아직도 얘기해주고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환경을 갖는 거거든요. 목회적인 현장에서 누군가 사별을 경험했을 때 애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그것을 잊어버리라고, 지우라고, 과거를 지우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죠. 지워질 수 없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애도인 거고, 그 애도는 굳이 그 사별을 경험할 때만 애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정신 그 발달 과정의 모든 과정이 다 애도의 과정이에요. 매 순간순간 다른 방식으로 대상을 사랑하고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 이것이 우리의 성숙 과정이고 정신적인 성장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석가는 내담자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어떤 것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그의 창조적 잠재력을 자극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9번이 나지오의 그 충치 5단계가 있는데, 자 이제 한번 보죠. 첫 번째 단계가 관찰, 두 번째 단계가 이해, 세 번째 단계가 무식 간의 소통,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중의 공감, 그리고 해석의 단계. 관찰은 객관적인 관찰이에요. 그다음에 이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이해죠. 내3자를 정서적으로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교감하면서 이해하는 거죠. 자, 이해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내3자가 분석가에게 말을 걸었을 때 분석가는 들려오는 말들과 내3자의 태도가 가지는 잠재적인 의미, 저게 저런 의미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해의 단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무식 간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청취 본연의 단계라 그랬는데, 분석가가 내담자의 무의식에 이렇게 입주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담자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동기에 느꼈거나 혹은 억압해버린 그 트라우마 감정을 분석가가 뼈저리게 느끼는 단계예요. 몽골의 그 암소가 새끼를 낳다가 새끼가 죽은 거예요. 우리 암소가 이게 금방 뻑뻑하고 눈물만 흘리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이 암소가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가진 방법을 다 써도 이게 그 소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부인이 엄마죠. 그 철썩 주저앉은 암소 옆으로 가가지고 눈을 바라다 보면서 이게 우는 거예요. 그럼 통한 거죠. 그러더니 이 암소가 이렇게 일어나서 생기를 되찾는 그게 무의식의 경험이죠. 우리말에 이제 뭐라 그래요? 이렇게 통하는 걸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담자의 지금 상태의 감정에 교감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릴 적 상처받았던 그 원 경험을 분석가가 접속이 돼서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담자가 사실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이해되고 있구나. 내가 접속되어진 거죠. 그게 이제 무의식 간의 소통인 거예요. 무의식 간의 상호 침투가 이루어지는 내담자의 무의식의 세계에 내주해서 그 무의식의 세계를 분석가가 경험해주고 있는 거죠. 이중의 공감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비욘이라고 하는 알프레드 비욘이라고 하는 영국 대상관계 정신분석학자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모든 그 사람들은 오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오라고 하는 말은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우리로 말하는 하나님 경험인 거고, 그분은 이제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오의 세계, 궁극자의 세계, 궁극성의 세계를 오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럼 오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참여가 되어지냐면은 분석가는 내담자를 통해서 분석가 자신의 오에 참여하게 되고, 내담자는 분석가를 통해서 내담자 자신의 오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원래의 경험, 날것의 경험, 무의식적인 그것의 경험, 그 세계에 접속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가 서로가 공감되어지는 이중의 공감이 이루어지는 단계. 그래서 3번과 4번
어떤 그 무식 간의 소통과 이중의 공감이 이루어지면서 무의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무의식적으로 교감되어지고 만나지고 경험되어졌던 그 세계를 의식의 언어로 해석해내는 것, 그것이 이제 해석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경청, 이것이 리스닝의 전체 과정이라는 거예요. 관찰하고 이해하고 의식적인 소통을 하고 이중의 공감을 하고 그리고 해석해내는 것.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교우들과 대화할 때 목사님이 이런 대화가 가능하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도가 깊으신 목사님들이 교우들을 만나게 되면 아무 얘기 안 했는데도 그냥 교우들이 와서 이렇게 펑펑 울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다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과 앞에 있으면은 마치 내가 내 아픈 그 세계를 다시 경험하고 재탄생되어야 되는 경험을 하고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3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분석가가 말로서 해석을 할 때는 그 말이 내담자에게 감흥을 주길 바라면서 확신을 갖고 말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상담가가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말은 내담자가 상담가를 신뢰하는 데서나 내담자 편에서나 상담가에게 진실로 책임 있게 하는 말을 하는 데서 결단적입니다. 관찰, 이해, 본연의 듣기, 정신내적인 통치 등이 치료적 가치를 지니려면 성공적인 해석으로 수렴되어야 합니다. 해석을 한다는 것은 내담자가 자신에 대해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다. 자, 해석은 무의식의 의식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해석은 분석가의 말이나 제스처로 내담자에게 지금까지 그가 몰랐던 것을 의식하도록 해주고, 해석은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이죠. 해석은 내담자가 그가 몰랐던 것을 의식하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를 이런 무지에 갇히도록 만들었던 두려움에 대해서도 의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하는 말은 그 인지적인 차원에서의 무의식의 의식화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정서적인 차원에서 내가 이런 불안을 느꼈었어요. 내가 이런 공포를 느꼈었어요. 내가 이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네요. 하는 그 정서적인 세계에 대한 의식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서적인 세계에 대한 의식화를 가르쳐서 저는 어머니 분석가의 과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겁니다. 38번으로 가볼게요. 분석가가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진중하게 참여한다면 그가 해석을 할 때 내담자는 되게 감동 속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진짜 그래요. 딱 그거네요. 이거 제가 이제 임상 현장에서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이렇게 탄성을 질러요.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내담자가 반응 없이 무관심해 있거나 아이고 그거 저에게 가닿지도 않아요 이런 식의 반응을 한다면 임상가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거나 너무 조급하게 해석했거나 너무 늦게 말해서 내담자가 수용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이유는 억압된 것에 대한 깨달음이 그 억압된 것에 이름을 붙여주고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그 융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프레이저의 그 황금가리라는 책 많이 읽어보셨죠? 목사님도 많이 읽으셨을 건데, 근데 거기에 그 신화 속의 영웅 탄생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꼭 그 지하 세계를 거쳐 나와야 돼요. 고통이라고 하는 통로를 꼭 거쳐야만이 영웅이 탄생되잖아요. 그런데 그 영웅이 탄생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지하 세계에서 살아나오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징을 가진 사람만이 그 지하의 세계, 어떤 그 어둠의 세계를 통과해서 탄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징을 가진 사람만이. 이건 정신분석적으로 말하면 의미가 있는 말이죠. 언어를 가지고 노래할 수 있고 자기가 자기를 성취시켜서 내가 탄생돼서 어떤 상징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항해해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3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억압함으로써 의식으로 떠오르는 걸 막고 있는 그 억압된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분석과 가져오는 해석 덕분에 내가 감동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내 안에서 끓어오르고 있던 그 억압된 것에 대해서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찰된 의식이란 단순한 의식화보다 한 발 더 내디딘 것으로 의식화된 것에 어떤 의미까지 부여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상징에 담길 때 우리가 이제 의식을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성찰된 의식을 통해서 이것이 이런 의미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끝내고 질문을 받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30분 정도 좀 진행을 하죠. 조 목사님 어떻게 진행을 그리고 점심을 내려가서 식사를 내려가서 도시락을 저희가 수저로 오드렸는데 점심을 먹고 거기서도 이렇게 질문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죠. 거기서도 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거 좀 진행을 하고 그대로 하고 질의응답할 때 제일 재밌어요. 그렇게 좀 일부러 좀 조금 일찍 끝내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번으로 가볼게요. 회복된 내담자. 건강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정신적으로 자신의 결정을 인정하고 자기의 장점을 과장됨 없이 소중히 여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가족이나 동료들에게 더 관대합니다. 정신분석의 과제는 사랑의 맛이 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잃는다는 것이 결코 모든 걸 다 잃는다는 뜻이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네 번째로는 애처럼 구는 걸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치유되었다는 것은 과거의 나였고 지금도 내 안에 사는 그 아동을, 그 아기를,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유치할 수 있는 능력, 어린이 나올 수 있는 능력, 이성숙할 수 있는 능력,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어때요?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북동쪽의 샌다미아노 그 수도원에서 2년 동안 이제 8차례 영성 훈련을 받았거든요. 16개의 영성 프로그램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가서 어느 세션에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데 앉아가지고 이제 그 묵상하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옆에 나무가 꾸불꾸불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저는 진짜 그 나무가 그렇게 생길 수가 없어요. 그냥 큰 나무인데 꾸불꾸불해서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나무가 그러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때서? What if I look this way? What if I look this way? 내가 좀 꾸불꾸불하게 웃으니 내 모습이 어때서? 저는 그게 처음에는 그냥 문득 무심코 그냥 내가 웃으면서 툭 받아들였는데 이게 제 인생의 화두가 됐어요. 이게 나무가 나한테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더라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더라고요. 좀 못생기면 어떠니? 좀 뚱뚱하면 좀 어떠니? 내 모습이 어때서? 유치하면 좀 어때? 어린이도 하면 좀 어때? 완벽하지 않으면 좀 어때? 야, 그거가 수용되니까 진짜 아무것도 괜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저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의존되어 있다는 느낌을 불편해하지 않고 치유되었다는 것은 유치하게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의존되어 있다는 느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 갈등을 관리하는 능력이 있고 타협할 줄 알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들을 서로 이어주는 사랑을 가꿀 줄 알고 나아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돕을 줄 알게 됩니다. 종종 불안과 분노와 질투에 압도당하지만 내적으로는 통합된 느낌이 듭니다. 자기 내면의 모순된 움직임들이 공존할 수 있게 되고
사랑과 증오, 용기와 비교, 관대함과 이기심, 겸손과 오만 등 많은 대립되는 충동들을 자기 내면에 공존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좋으냐 나쁘냐,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그 두 세계가 양가적인 그 감정의 그 세계가 내 안에 공존하도록 내가 허용해 줄 수 있게 돼요. 이분은 이래서 저분은 저래서 허용이 되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모순된 움직임들이 공존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난 그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을 살아내는 방식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덜 요동하게 되고 보다 빠르게 회복하게 되고 치유되었다는 것은 아무리 비극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에 적응할 수 있다는 것, 그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41번은 아주 감동적인 내용인데요. 분석이 종료되면서 분석가는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내 남자가 저렇게 잘 지내다니? 분석가도 놀라는 거죠. 목사님들도 아마 목회하시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 집사님 저렇게 변하셨어? 아니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부흥의 축복을 주셨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놀란 고백을 할 때가 있죠. 그때 이제 분석가가 답하는 거죠. 나는 그에게 붕대를 감았고 하나님은 그를 치료했다. 분석가는 분석가의 무의식을 동원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담자에게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치유한 분은 알 수 없는 그분,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겸허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분석가는 아무래도 자신의 자리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어머니를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은 거고 어머니로서의 분석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똑같이 목사님들에게도 붙여볼 수 있죠. 어머니로서의 목사님. 가톨릭 신부들은 아버지라고 자꾸 그러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머니로서의 목사님. 근데 요즘에 어머니 교회 뭐 이게 있어가지고 걱정스럽긴 해요. 어머니 자꾸 얘기하려면. 어머니성, 어머니의 영성, 어머니의 정신성, 어머니가 우리에게 한 인간을 탄생시키는데 이게 결정적으로 했던 역할을 교회가 되새김질하고 성찰할 수 있다면 이게 상당히 영역뿐만 아니고 목회 영역에서